금융주는 지금 좋은 위치입니다. 네. 반도체는 저는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형주를 좋아하신다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 그리고 2차 전지는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고 포트 편입을 하시되 그리고 또 작년에 세무사님이 그 건국대학교에서 뭐 하셨죠? 제가 저희 회사에서 주최를 해서 네. 건국대학교 새천년회관에서 1년에 한 번씩 할 계획은 아니었고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 10월 달에 이렇게 약간 주식 콘서트처럼 네. 주식 연극도 하고 맞아. 약간 주식 관련 개사 노래도 부르고 네. 그래서 좀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이렇게 오신 분들 한 800석 정도 꽉 채워 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똑같은 곳에서 네. 또 한 800분 정도 초청해서 네. 지금 10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엄청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거기서 이제 가면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런 연극이나 노래도 네. 하시지만 네. 주식 강연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때는 이제 좀 또 세무사님이 아주 괜찮게 보시는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것들이 살짝씩은 오픈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업종과 기법 위주로 이제 강의를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뭐 기법은 제가 쓴 책 삼박자 투자법에 제가 좋아하는 기법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네. 그 기법을 설명해 드리고 네. 그 기법의 사례에 맞는 종목들을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때 기억하기에 로봇 섹터 굉장히 좀 좋게 보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좋게 보시는지랑 요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봇 종목들은 어떤 그림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시총 상위 종목에는 포함이 안 되는 그렇죠. 섹터들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대표적인 애들이 뭐 AI는 사실은 뭐 네이버가 뭐 시총 대장주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이버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뭐 5천억짜리 뭐 요런 애들이 AI니까 AI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로봇 그리고 엔터 게임, 자율주행 요 정도들이 시총 상위에는 언급이 안 된 그런 소규모 섹터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질문하신 로봇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로봇은 큰 이슈가 좀 너무 쉽게 지나간 게 아쉽다. 왜냐하면 올해 사실 로봇 산업에서 제일 첫 번째 연초부터 나왔던 이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단 말이죠. 네.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 1월 달에 3만 원이었는데요. 3만 원이 30만 원까지 10배, 10배고 간 거란 말이죠. 30만 원 아니구나. 24만 원. 8배, 10배고 가깝게. 그리고 사실 올해 바닥이 3만 원이고 작년 바닥은 뭐 2만 원대니까 네. 작년 바닥으로 치면 이제 10배가 간 건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삼성전자가 개입이 된 거죠. 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팁을 또 얻어야 돼요. 삼성전자가 제로가 되면 크게 오른다. 여러분 학습 효과를 아셔야 돼요. 또는 외국 기업으로 치면 애플이나 테슬라랑 엮이면 크게 올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주를 공부하거나 뭐 이럴 때 삼성전자 또는 테슬라 또는 애플. 그러니까 제 말은 반도체뿐 아니라 반도체 또는 2차 전지 또는 뭐 AI 이런 쪽을 공부하실 때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삼성전자 이런 애들하고 얽히면 크게 오르는구나 라는 걸 아주 직감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사업의 영역 개요에서 그런 대기업들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은 이족보행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1세대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사실은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하면서 휴먼 로봇 쪽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휴먼 로봇 쪽에서 특히나 뭐 관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랑 이제 요게 맞으면서 기술력이 맞으면서 연초에 들어갔던 그래서 이게 올해 로봇 종목들을 강하게 만든 첫 번째 재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반기에 오를 때 굉장히 많은 로봇 관련주들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서 그 다음에 컸던 재료는 두산 로보틱스였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 이후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어찌 보면 시가총액 상위로 원래 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신규 상장된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한 번 더 훈풍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상장되고 나서 좀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려면 아까 제가 SK하이닉스가 좋으니까 지금 반도체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도 크고 이슈가 꽤 있었기 때문에 일단 얘가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또 로봇에서 아직 나올 재료가 사실 저는 큰 게 하나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뭐가 남았죠? 현대차 그룹에서 M&A를 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사실은
상장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죠.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그 주주 지분 구성으로 봐도 원래 갖고 있던 소프트뱅크 지분이 좀 있고 정의선 부회장 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현대차 지분이 있고 현대글로비스 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정의선, 소프트뱅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상장이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지분 구성으로 봐도. 그러면은 현대차의 그룹주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될 때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에 좀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한화에서도 한화 로보틱스라는 자회사가 솔솔솔 나오고 있거든 얘기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요 정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아직 바닥을 다지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도 바닥을 좀 다져야 되고 근데 새로운 재료로는 그런 재료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에서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연초 안에 어떤 로봇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나온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네. 상장한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보통 이런 차트의 흐름을 보이나요?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첫날 예를 들어 10,000원에 상장되면 예전에는 10,000원에 상장되면 20,000원까지 오르니까 뭐 따상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따따상이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따따상은 아니고 따상상이죠. 첫날 더블 10,000원이 20,000원 되고 거기서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가 그러면 뭐 따상상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10,000원에 상장되면 첫날 40,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뀌었죠. 그럼 그 이후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면 신규 상장주들이 사실 첫날 음선 나오고 좀 이렇게 쭉쭉쭉 흘러내리는 차트들이 꽤 많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거는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회사인데 뭐 이 종목도 기술 성장 기업부로 기술 특례 상장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 시초가가 세게 나오니까 한번 세게 나온 시초가가 이렇게 바닥을 다질 때까지 꽤 많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은 사실은 주가 움직임이 뭐 한 3-4가지가 있습니다. 상장되고 쭉 흘러내리다가 바닥 잡고 올라가는 경우 또는 상장되고서 올라가다가 꼭지 잡고 떨어지는 경우 또는 이렇게 뭐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그런데 이제 고점이 높게 형성될수록 흘러내리죠. 근데 이제 흘러내린 이후에 계속 빠지면 영어까지 가니까 바닥을 찍고 턴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 바닥 없이 좀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언제 바닥을 찍을지 좀 관찰하실 필요는 있는 거죠. 로봇주 전체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자, 이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한 2-3가지만 하고 끝내야 될 텐데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남은 이제 10월, 11월, 12월 내년 상반기 유망 세트나 우리는 어떤 주식을 좀 사는 게 좀 좋을까요? 네, 일단은 탑다운 분석상 지수 분석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치인데 6월, 7월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좋았던 분위기는 일단 최근 한 달, 특히 이스라엘 전쟁 이후로 많이 붕괴된 모습이고 그렇다면 결국 결자해지라는 측면에서 지금 지수가 좋아지려면 당연히 이스라엘 관련 재료가 깔끔하게 좀 클리어하게 해결이 되는 또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란이나 미국의 확전은 절대 가면 안 되는.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 또는 중동 리스크가 무서웠던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가의 상승 결국 그거는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거 아니야? 또는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야?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외적 리스크보다 금융 리스크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 리스크에서 지금 금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금리가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의 시장 컨센서스는 지금 올해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이 거의 마지막이라는 분위기이고요. 또는 금리 인하는 너무 빠르면 뭐 상반기 6월쯤 아니면 뭐 늦어도 연말 안에는 무조건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라는 게 컨센서스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중동 문제가 지금보다 더 확전으로 안 가고 그래서 유가가 막 급등을 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지금 예상한 대로 뭐 금리는 한 번 정도 올리고 금리 인하는 뭐 내년 6월, 12월 그 사이 요런 정도로만 간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하락장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하락장보다는 박스장 확률이 훨씬 높고 박스장은 2,400을 중심으로 뭐 2,300과 2,500?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박스장이라면 적어도 떨어졌을 때 우린 좋은 거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그 박스장에서 돈 번 사람들은 1,800에 산 사람들이거든요. 1,800에 사서 2,200에 팔고 또 좀 있다가 1,800에 사서 2,200에 6년을 그랬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 큰 위기가 없는 박스장이라면 우리는 2,300? 너무 좋은 거죠. 2,500 갈 거니까. 또는 박스장 다음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650 뚫고 올라가거나 또는 2,150 깨고 내려간 둘 중에는 어느 게 확률이 더 높니 해서 저는 여전히 윗방향 확률이 더 높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저는 마지막 금리 인상 한 번 남은 거 갖고 좀 이렇게 어떻게 할래 악재가 어떨까 하다가 내년부터는 금리 문제는 좀 클리어하게 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 위기에 딱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장세를 제가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한번 했었냐면 이건 살얼음 장세도 아니고 안개 장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살얼음판 장세는 뭐냐면 이미 우리는 다 알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서 살얼음판에서 넘어지면 크게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는 게 살얼음판 장세거든요. 안 좋은 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안개 장세는 사실은 안 좋은지 좋은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르냐? 아니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되는 것도 우리는 몰랐잖아요. 금리라는 건 사실 계획표에 맞게 움직여요. 점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한 번, 그리고 내년부터 금리나 이미 다 나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계획하에 가다가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갖고만 지금 우리가 바라봤었고, 그런 시각으로만 봤을 때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올해 7월까지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럼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상황이 나오면서 그럼 이제 안개 속인 거죠. 전쟁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아무도 몰랐듯이 확전으로 갈지 종전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면 안개는 분명히 거치게 돼 있거든요. 네. 안개가 거치는 걸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살얼음판처럼 너무 조심조심할 필요는 없다. 좀 계속 주시를 하자. 전방 주시를 하면서 요 안개가 어떻게 거칠지 좋은 쪽으로 거친다면 제가 보기에 금리만 갖고는 어느 정도 다 우리는 알고 있다.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쨌든 뭐 지금을 너무 나쁘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들었던 질문은 너무 많이 피해 가신 것 같아서 질문은 이제 어떤 주식을 이럴 때 그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상 이미 업종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뭐 연말에 가까웠고 고배당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금융주 차트가 좀 워낙 좋으니까 금융주를 하나 포트에 저는 안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금융주는 지금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저는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형주를 좋아하신다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 만약 대형주를 안 좋아하신다면 뭐 1조짜리, 5천억짜리 중에 AI 또는 HBM 관련주로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재무제표 좋고 영업이익률도 막 20, 30%짜리가 꽤 있어요.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하나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반토막 났고 앞으로 성장성은 당연한 거니까. 성장성은 당연한데 그 가격 자체가 성장성이 많이 반영돼서 고점을 찍었고 너무 고점을 찍어서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정도의 가격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고 포트 편입을 하시되 나는 2차 전지만 갖고 있으면 되라는 건 주식 투자의 본질은 어긋난다. 여기서 이제 대테마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지 않나요? 반도체, 2차 전지, 금융.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가총액 상위가 없는 소테마 중에는 로봇보다는 AI 쪽이 저는 좀 더. 그래서 AI는 왜냐면 계속 미국에서 아마 재료가 나올 겁니다. 로봇은 국내 재료가 훨씬 커요. 로봇은 국내 재료, AI는 미국 재료. 그래서 미국 재료가 사실 파워가 훨씬 크죠. 그래서 이제 AI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건 싸움들이 나오니까 AI는 좀 관심 가지시고 거기에 플러스로 당연히 자율주행 쪽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요즘 이렇게 친구들이 차 샀다고 해서 차를 타보면 자율주행 기능이 진짜 너무 잘 돼 있어요. 손 놓고 운전하면 무서워. 그래갖고 자율주행이 점점 우리한테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래서 기술주를 좋아하신다면 AI나 자율주행 업종 대형주 굵직한 애들 좋아하신다면 반도체 또는 금융주 또는 2차 전지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반토막 난 이 시점이 나쁘진 않은 시점이지만 기간 조정 생각하시고 요 정도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반도체랑 뭐 금융이랑 2차 전지는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대형주들 종목 점검하면서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예시 종목들인지 아실 거고 이제 AI랑 자율주행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 관심이 가시면 찾아보시면 또 AI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사실 AI하고 자율주행은 관련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찾아보시면 한 10개, 20개고 시가총액도 뭐 한 작은 건 2천억에서 커봐야 5, 6천억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냥 안내만 드리려고 한 건데 혹시나 또 이게 추천 종목처럼 많은 분들 오해하셔서 하실까봐 그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가시기 전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10월 투자 조언 한마디. 이제 다음 뵙는 거는 아마 12월 이제 연말 이제 2024년 전망으로 이제 뵐 테니까요. 사실 주식 시장에 저는 오래 있으면서 그리고 또 뭐 주식 관련 책도 쓰면서 지갑이 인격이다라는 말처럼 주식의
시장 상승 하락이 우리 주식 투자자의 인격일 때가 많더라고요. 지수가 오르고 내 종목이 오르면 너무나 해피하고 기분 좋고, 또 지수가 떨어지고 내 종목이 떨어지면 너무 기분 안 좋고. 그럼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현재의 마음은 약간 좀 짜증나고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조언들도 저런 말 누가 못해,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 두리뭉실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강연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한 종목으로는 여러분들 인생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뭐 1억이 2억 될 수 있어요. 1억이 2억 됐다고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1억이 10억 돼도 안 바뀌어요. 100억, 1000억 돼야 바뀌죠. 그러면 한 종목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가능할까요? 뭘로? 주식 투자에 대한 기법 공부, 그리고 나의 마인드 컨트롤 연습,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락장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의 마인드 컨트롤이 또 시험대에 들어간 거죠. 과연 주식 투자 철학을 갖고 나는 주식 투자 평생 할 거야. 그러면 하락장 또 이겨내야지. 하락장 이겨내면 또 나한테 돈을 더 많이 주는 상승장이 또 올 텐데 뭐.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잘 이겨내신다면 우리한테 계좌에서 뺏어갔던 돈은 반드시 돌려주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잘 참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 세무사님이 지갑이 인격이라는 말에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자는 특히 이 지갑 안에 얼마나 있었을 때가 이 남자의 자신감을 띄어줄 때가,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요지는 뭐냐면 그 지갑의 인격이다 또는 주식 투자자들은 시장 수익률에 따라서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이 마음의 여유인 거죠. 그렇죠. 저도 뭐 지갑에 돈 10,000원 한 장 없을 때 있었는데 그럼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주식 투자자가 딱 그래요. 지금처럼 막 한 달 동안 막 10% 빠지고 내 계좌가 10% 손실 나면 막 잠도 안 오고 주식을 진짜 계속 해야 되나? 맞아.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철학을 가다듬어서 계속 하는 걸로 마음을 먹고 뺏어간 돈 금방 또 돌려줄 거야. 그 돌려주는 시점 안개 속 장세니까 잘 지켜보면서 이겨내자, 이렇게 하자고 그 요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저도 뭐 그 요지는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약간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가볍게 좀 만들려고 한 거였어요. 근데 아니야.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예민하셔들 너무 예민하실 겁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장에서 저처럼 생각하시고 행동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계좌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박살이 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냥 나의 멘탈 위해서 어차피 내가 팔 거 아니니까 보지 말자. 남은 지 한 10일 지났거든요. 요런 거 지금 많은 분들 하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요거 괜찮나요? 저는 사실은 하던 대로 해라는 말 좋아하고요. 당연히 영어로는 뭐 킵고잉 같은 거죠. 뭐 힘들더라도 박스장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실은 탁탁 튀어오는 종목 잘 잡거든요. 상승장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도 잡거든요. 하락장에서는 사실은 주도 테마도 없고 주도 종목이 없으니까 공부하면 뭐해 라는 건 그나마 괜찮아. 근데 내 종목이 다 손해나서 마음 불편하니까 안 볼래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인드 컨트롤로 이겨내시고, 그리고 뭐 오늘처럼 2%씩 빠졌으면 사실 시장 분석 공부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러다가 또 갑자기 어느 순간 시장은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 돌아선 한참 있다가 다시 한번 볼까? 이 정도가 아니고 그래도 좀 계속 시장에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마이너스 된 내 종목을 매일 쳐다볼 필요는 없지만 시장에는 계속 관심을 갖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무사님 말씀은 시장이 무섭고 떨어져도 시장을 떠나지 말자. 그 장에서 내 돈을 주식을 다 팔고 떠나지 말자. 라는 말씀까지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를 예를 들으면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서는 왜 필승, 뭐 불패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필승이고 불패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올해 아파트 사실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 다 파셨습니까? 아마 안 파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사실은 아파트 투자 또는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런 말 있잖아요. 주식 투자를 아파트 투자하듯이 해라 하면서 보통 뭐라 그러냐면, 야, 아파트는 한 달, 두 달, 막 세 달, 뭐 집도 가보고 수도꼭지도 열어보는데 왜 회사는 재무제표도 안 보고 투자해?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아파트처럼 투자해서 훨씬 중요한 건, 아파트는 손을 냈다고 안 팔잖아요. 그리고 주식은
손해난 거를 손절매를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식시장에 계속 참여하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종목이 안 좋으면 네. 팔 수는 있어요. 네. 그 판돈으로 더 좋은 종목을 사고 네. 계속 시장에 참여한다면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상승률보다 지수 상승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은행금리보다 네. 또는 뭐 집값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분명히 거두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시장 참여하고 네. 요즘 장이 안 좋아도 이겨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이 힘든 날 좀 잘 버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무사님과는 12월에 이제 2024년 주시장 전망 시간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슈퍼게임 이정윤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